한때 작은 마을의 행복 계산가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였고 그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매료되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실생활에 도입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는 날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철학적 탐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드워드는 그의 카페를 운영하며 쾌락 계산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메뉴를 결정하기 위해 쾌락 계산법을 써볼까요? 그리고는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3가지 메뉴, 예를 들어 초콜릿 케이크, 치즈 오므라이스, 신선한 샐러드를 선택하게 하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의 행복을 주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메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천천히 계산해본 뒤 총점을 매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메뉴를 다음 주간 스페셜로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계산법에 다소 의구심을 가졌지만 곧 그것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는 특별한 결정 앞에 놓였습니다. 그의 카페 앞에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건물의 그늘을 드리워 카페 내부가 어두침침해졌습니다. 나무를 베어내면 카페는 더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될 것이지만 그 나무는 거대한 새들의 보금자리였고 많은 마을 주민들이 그 광경을 사랑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친구이자 종종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리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리아는 언제나 에드워드의 철학적 여정을 함께 해주곤 했습니다. 둘은 나무의 운명을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각 의견의 행복지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조류학자는 나무가 제공하는 자연의 장관을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거리의 예술가는 그 그늘 아래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곤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카페를 자주 찾는 노부부는 밝은 빛 속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것을 갈망했습니다. 이 수많은 의견들 앞에서 에드워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다 득표를 얻은 행동이 언제나 옳은 해결책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행복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큰 가치를 얻은 것이 아닐까요? 결국 에드워드는 나무의 가지를 조심스럽게 다듬어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하면서도 나무와 그에 깃든 새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존과 타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에드워드는 그의 작은 실험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에드워드의 카페에서 공리주의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의 가치까지 배워가며 따뜻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일어나 닭장으로 가서 닭들이 낳은 신선한 달걀을 모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알렉산더는 닭이 몇 마리인지에 상관없이 매일 똑같은 수의 달걀을 얻었다는 점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웠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닭들은 신선한 피리를 좋아하니 아침마다 피리를 불어보게나? 알렉산더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피리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닭들의 달걀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난 나머지 알렉산더를 신비한 피리의 주인이라고 불렀고 닭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점점 과장되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철학자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일상의 사소한 일에 대해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잘 알고 있던 그는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피리를 부른 것과 달걀 생산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단지 피리를 불었을 때 달걀 수가 늘어났다는 경험이 그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알렉산더는 혼란스럽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피리를 불 때마다 늘어났으니 그게 이유 아니겠소?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피리 소리와 달걀이 동시에 일어난 것일 뿐이라네. 마치 구름을 보고 비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지. 하지만 구름이 비를 만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데이비드는 그의 말을 더 이어갔습니다. 어쩌면 달걀수가 늘어난 것은 피리 소리와는 무관하게 다른 요인 때문일지도 몰라. 예를 들어 날씨가 따뜻해졌다거나 닭들의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말이지. 피리라는 경험에서 나온 심리적 습관으로 원인을 추론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네. 며칠 후 알렉산더는 데이비드의 의견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번엔 피리를 불지 않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닭들은 여전히 많은 달걀을 낳았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리와 달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해서 얻는 결과에서 필연성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는 농사를 지으며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회의적 시각은 작은 마을에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고 알렉산더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와 그의 닭들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작은 신비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직 전기에 의해 세상이 빛나기 전 서쪽 마을에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좋아하는 청년 마르쿠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왜라는 단어를 수십 번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다양한 의문점들이 떠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쿠스는 마을의 현자인 아델모스를 찾아갔습니다. 아델모스님, 사람들은 왜 모두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고 할까요? 마르쿠스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아델모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르쿠스, 내가 질문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오래전에 고민했던 문제란다. 그는 이것을 자연법이라 불렀지. 마르쿠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연법이요? 그게 뭔가요? 자연법은 말 그대로 자연 속에 깃든 법칙이야. 마치 새가 날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인간도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악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 그리고 이 자연적인 성향은 우리가 가진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거란다. 아델모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나요? 마르쿠스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델모스는 그를 가까이 불러앉히며 말했다. 이성? 마르쿠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 무슨 일이 옳고 그른지를 파악하게 돼. 자연법은 마치 나침반처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지. 그것은 인간이 모든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일종의 도덕 정나침반이라 할 수 있단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연법에 따라 행동한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지겠군요? 마르쿠스가 감탄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항상 이성적이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아서 자연법을 따르지 않을 때도 많단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지. 아델모스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르쿠스는 마을을 거닐며 자연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도우며 노는 모습,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모습, 농부가 정직하게 일을 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자연법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 사이에 느껴지는 불편함 역시 자연법의 경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르쿠스는 자신도 자연법을 지키려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의 행동과 결정에 자연법이 배어 나오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점차 커져 마침내 마을 전체에도 이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르쿠스의 삶을 통한 자연법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성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세월이 지나도 마르쿠스의 이름과 함께 계속해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둘러싸인 숲속에 펼쳐져 있었죠. 이 마을의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지독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고양이 빵이라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양이 빵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서늘한 저녁, 부드러운 빵 위에 녹아내리는 버터와 구수한 고양이 고기는 이 작은 마을에서 최고의 별미로 손꼽혔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빵의 조리법을 가진 빵집 주인은 마을에서 꽤나 높은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양이 빵이 인기를 끌자 이 빵을 하룻밤 사이에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빵집에는 긴 줄이 세워졌고 그중 몇몇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줄을 맨 앞에서 새치기한 한 사람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빵집 창문이 깨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그들만의 의논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날의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풍채가 좋은 농부 톰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권리를 조금 줄이고 질서를 잡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각자 마음대로 행동하기보다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그가 질서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한 마을 소녀가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권위를 줄까요? 모두가 조용해진 순간 빵집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제가 고양이 빵을 만드는 사람인 만큼 제가 가볍게 관리자가 되어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어떨까요? 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면 빵집 주인이 일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데 앞장서는 것으로 합시다. 모두가 수긍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은 홉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사회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마을의 새로운 관리자가 되어 고양이, 빵 출석이 문제를 해결하고 매일 번갈아가며 서로 먼저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새로운 평화를 찾았고 매일 저녁 고양이 빵의 향은 다시 마을 곳곳에 편안하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하며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어 혼란을 해결한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자신들의 작은 사회계약이 가져다준 평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작은 썰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더욱 평화롭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맛있는 고양이, 빵이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